여러분, 정부가 150조 원을 투입하는 국민성장펀드가 2026년 6월 공식 출시됩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또 하나의 펀드가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는 그동안 우리가 접해왔던 금융상품과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투자를 하면 투자금의 40%를 소득공제로 인정해준다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 소식을 접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하는 목소리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중 일부 금액이 세금 계산에서 빠지게 되고 그 결과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금액이 생각보다 크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건 알아두면 꽤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같은 연봉을 받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 사이에는 연말정산 결과에서 생각보다 큰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 국민성장펀드 이야기가 경제 뉴스와 투자 이야기 속에서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왜 정부는 150조 원이라는 큰 자금을 만들려고 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여기에 소득공제라는 혜택까지 붙여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걸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국민성장펀드가 어떤 이야기에서 시작된 것인지, 왜 지금 이런 선택이 나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차분하게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2026년 대한민국은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정부가 내놓은 이름은 국민성장펀드입니다. 규모는 150조 원입니다. 처음 이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정책 펀드가 나오나 보다. 하지만 조금만 들여다보면 이번 이야기는 단순히 투자 상품 하나가 추가되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펀드가 등장한 배경에는 지금 세계 경제가 움직이고 있는 방향이 그대로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 경제 뉴스를 보면 비슷한 이야기가 계속 등장합니다. 미국은 자국 안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기 위해 막대한 지원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해외로 나갔던 제조시설을 다시 미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세금 감면과 보조금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배터리 산업을 중심으로 국가 차원의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뿐 아니라 지방정부와 국영자본까지 함께 움직이며 산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일본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동안 조용했던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소재와 장비 분야에 큰 자금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해외 기업을 유치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면서 산업 기반을 다시 세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 주요 국가들은 지금 하나의 공통된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 산업을 먼저 확보하려는 경쟁입니다. 과거에는 값싼 노동력이나 생산 능력이 경쟁력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떤 나라가 더 앞선 기술을 확보하고 어떤 나라가 더 빨리 산업을 키우느냐가 경제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우주항공 같은 분야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 산업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기술 하나를 개발한다고 해서 바로 성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반도체 공장을 짓는 데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공장을 세우는 데만 몇 년이 걸리고 장비를 들여오고 생산 라인을 안정시키기까지 또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 분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대규모 서버와 전력 설비가 필요하고 연구개발 인력과 기술 투자도 계속 이어져야 합니다. 바이오 산업은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신약 하나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수년 동안 연구가 이어지고 임상 시험을 거쳐 실제 치료에 사용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우주항공 산업 역시 단기간에 결과가 나오는 분야가 아닙니다. 로켓 하나를 개발하는데 수년의 연구가 필요하고 발사 기술과 장비, 운영 능력까지 함께 축적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이 산업들이 왜 중요한지 조금 이해가 됩니다. 이 분야에서 앞서가는 나라는 앞으로 오랫동안 경제 성장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뒤처지면 단순히 산업 하나를 잃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와 수출, 그리고 국가 경쟁력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계는 조용하지만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먼저 기술을 확보할 것인가? 누가 먼저 산업을 키울 것인가? 그 경쟁의 한가운데 대한민국도 서 있습니다. 한국 역시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지만 앞으로도 그 위치를 유지하려면 계속 투자가 이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꺼낸 카드가 바로 국민성장펀드입니다. 150조 원이라는 규모는 단순히 큰 숫자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오랜 기간 동안 미래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현실적인 질문이 생깁니다. 이 많은 돈을 모두 정부가 부담할 수 있을까요? 국가 재정은 이미 다양한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복지 예산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국방과 교육, 지역 지원 사업에도 상당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이 상황에서 미래 산업 투자까지 전부 정부가 감당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온 생각이 조금 다른 방향이었습니다. 국가가 모든 자금을 직접 마련하는 대신 국민의 투자 자금도 함께 활용하자는 아이디어입니다. 개인이 투자한 돈이 미래 산업 투자로 이어지도록 길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정부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산업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적으로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투자해 주세요 라고 말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쉽게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투자는 언제나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장치를 함께 내놓았습니다. 바로 세금 혜택입니다. 투자를 하면 그중 일부 금액을 소득공제로 인정해주는 방식입니다. 이 혜택이 바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소득공제 40%입니다. 이 덕분에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한 정책 이야기를 넘어 개인 투자와 연말정산 이야기까지 함께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제기사나 투자 커뮤니티에서도 이 펀드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잘 활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국가 산업 투자에 국민 자금을 끌어들이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히 하나의 금융상품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떤 산업에 힘을 실을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이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게 될 것인지에 대한 하나의 방향을 보여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소득공제 40%라는 혜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소득공제 40%라는 혜택입니다. 소득공제라는 말을 들으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말정산할 때 조금 돌려받는 정도 아닌가? 지금까지 우리가 접해온 대부분의 세금 혜택이 그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연금저축이나 여러 공제 항목들도 계산을 해보면 기대보다 크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소득공제라는 말을 들어도 크게 체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번 이야기가 조금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는 공제되는 금액 자체가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투자한 돈의 40%가 세금 계산에서 빠진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중 400만 원이 세금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금액이 됩니다. 이 차이가 실제로 어느 정도인지 이해하려면 한번 현실적인 상황을 떠올려 보면 좋습니다.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1천만 원을 투자하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400만 원이 세금 계산에서 빠집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 적용되는 세율을 보면 대략 16% 안팎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400만 원을 적용해 보면 대략 60만 원 정도의 세금이 줄어드는 결과가 나옵니다. 다르게 말하면 투자를 하는 순간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금액이 이미 어느 정도 정해진 셈입니다. 이 금액을 투자 관점에서 바라보면 1천만 원을 넣고 약 60만 원 정도의 절세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행에 돈을 맡겼을 때 이자가 몇 %인지 떠올려 보면 이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조금 감이 옵니다. 물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연봉이 조금 올라가면 이 체감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연봉 7천만 원 정도 되는 직장인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구간에서는 세율이 조금 더 올라갑니다. 이 사람이 2천만 원을 투자하면 그중 800만 원이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보면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200만 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고 같은 월급을 받아도 이 내용을 알고 준비한 사람과 그냥 지나간 사람의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생각하지 못했던 금액이 통장에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체감이 특히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연봉이 더 높은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 커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1억 원 이상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3천만 원을 투자하면 세금 계산에서 빠지는 금액이 1,200만 원이 됩니다.
이 구간에서 적용되는 세율을 적용해 보면 연말정산에서 줄어드는 세금은 대략 400만 원이 넘는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금액은 주식이나 펀드의 수익처럼 시장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투자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연말정산에서 영향을 받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걸 단순히 투자 이야기로 보기보다 세금 관리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합니다. 같은 돈을 투자하더라도 세금에서 차이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남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국민성장펀드 이야기가 나오면서 투자 이야기가 아니라 연말정산 이야기까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는 사람이라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연말정산에서 돌아오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보면 소득공제 40%라는 말이 단순히 홍보 문구처럼 들리던 처음과는 조금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소득공제 혜택만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를 조금 더 들여다보면 세금과 관련해 한 가지 특징이 더 등장합니다. 바로 배당 소득세 9%입니다. 보통 우리가 금융상품에서 수익을 얻으면 세금을 내게 됩니다. 예금 이자든 펀드 배당이든 금융소득에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붙습니다. 일반적인 금융소득의 경우 이자나 배당에 붙는 세율은 15.4%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도에서 끝나지만 소득이 높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세율이 훨씬 높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소득자일수록 금융소득에 붙는 세금 부담이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9%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른 소득과 합쳐 다시 계산하는 과정이 없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부분도 관심 있게 이야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같은 효과를 체감하는 것은 아니지만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율 차이가 체감될 가능성은 조금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특징이 함께 언급됩니다. 바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의 보호장치입니다. 투자를 할 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돈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주식이든 펀드든 시장이 좋지 않으면 투자금이 그대로 줄어드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만약 손실이 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질문을 가장 먼저 하게 됩니다.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완화하려는 장치가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펀드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투자자 자금이 바로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준비된 자금이 일정 범위까지 손실을 감당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1억 원을 투자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투자 성과가 15%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펀드라면 이 경우 투자자는 약 1,500만 원의 손실을 그대로 떠안게 됩니다. 하지만 국민성장펀드에서는 먼저 마련된 자금이 일정 범위 안에서 손실을 부담하기 때문에 투자자의 돈이 바로 줄어드는 상황이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장치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심리적으로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투자에는 언제나 위험이 따르지만 초기 손실을 완화하는 장치가 있다는 점이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런 장치가 있다고 해서 투자에서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시장 상황이 크게 나빠지면 그 이후의 손실은 여전히 투자자가 감당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투자를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이해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함께 언급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투자 기간입니다. 이 펀드는 짧은 기간 동안 넣었다가 금방 빼는 방식으로 설계된 상품이 아닙니다. 최소 3년 정도는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만약 그보다 먼저 돈을 빼게 되면 그동안 받았던 세금 혜택을 다시 반환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펀드는 생활비나 비상자금처럼 언제든 꺼내 써야 하는 돈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투자할 수 있는 자금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 생각해 볼 부분은 펀드를 운용하는 회사와 투자 대상입니다. 정부가 참여한 펀드라고 해서 모든 투자가 자동으로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산업에 투자하는지, 어떤 기업에 자금이 들어가는지, 운용 방식이 어떤지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디에 투자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용되는지를 차분히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는 단순히 세금 혜택만 보고 접근할 문제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요소를 함께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투자입니다. 세금 혜택이 있다는 점,
손실 부담을 어느 정도 줄여주는 장치가 있다는 점은 분명 관심을 끄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투자 기간과 운용 방식 같은 조건도 함께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이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성장펀드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정부가 150조 원 규모의 자금을 준비하며 새로운 선택을 꺼내들었고 그 과정에서 투자와 세금 이야기가 함께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를 하면 소득공제가 적용되고 수익이 생겼을 때 세금 부담도 달라질 수 있으며 손실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려는 장치까지 함께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같은 연봉을 받고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이런 내용을 알고 준비하는 사람과 그냥 지나가는 사람의 연말정산 결과는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어떤 선택이 정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판단에 따라 접근해야 할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초면 가능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편안한 경제학이었습니다.